안녕하세요. 양주시 해천노인복지관장 주민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지난 2년 동안 우리 주변을 힘들게 하기도 했고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주범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노인복지관의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보시면은요,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우리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각각의 역할을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코로나의 확산과 함께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지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질적인 사회복지기관의 운영 기준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복지 욕구가 출현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 를 어떻게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제공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의 생활이나 환경이 어떤 변화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노인복지관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이용시설들에 대한 변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이용시설의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바뀐 일상, 그리고 코로나로 바뀐 사회복지 서비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획기사로 나온 것처럼 코로나19로 바뀐 일상 해서 언택트의 확산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제는 이런 언택트 자체가 많은 변화를 이뤄냈죠.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도구도 줌을 이용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전에는 거의 모르다시피 한 그런 생소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서 어떤 영향들을 주었는지 이런 언택트 혹은 비대면 사회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또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 느낌과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사회복지 현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저 내용을,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코로나19로 바뀐 일상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짜증이 많아지고 보호자들은 우울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는 또 어떻게 제공이 되고 있나라는 것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기존에 우리 복지관이라고 했을 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 그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관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을 통해서 들으셨을 건데요. 이 사회복지관의 세 가지 기능은 사례관리의 기능과 사회 서비스 제공의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사례관리 기능에 있어서는 뭐 사례를 발굴하고 개입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능인데요. 이게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사례관리의 기능이 중요하게는 되었지만 대면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그런 영향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관에서 주로 제공했던 서비스의 기능들은 가족 기능의 강화라든가 지역사회 보호, 교육 문화, 자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지원이 됐었고요. 특히 이제 지역 조직화에 있어서 큰 기능을 했던 기관들인데 복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주민 조직화, 자원 관리 및 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서비스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면 사회를 맞이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알아볼 기관은
노인복지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곳인데요. 노인복지관은 기본적으로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교양이나 취미생활, 사회참여와 같은 그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건강검진이라든가 질병 예방, 그 다음에 소득보장이라든가 재가복지 같은 다양한 복지 영역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 있어서 크게 6가지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비스에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서 돌봄이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7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담 기능이고요. 상담은 앞에서 봤던 이제 사회관리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관리 기능과 비슷하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상담의 영역을 노인복지관에서는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건강생활 지원, 네 번째가 노년 사회화 교육, 다섯 번째가 지역 자원 및 조직화, 여섯 번째가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 그리고 여섯 번째가 돌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앞에서 봤던 사회복지관과 또 비슷한 영역들도 있을 거고 조금씩 더 다양화되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종합사회복지관과 좀 달라지는 부분은 건강생활 지원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노인의 권익 증진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고용과 소득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장애인 복지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아무래도 이용하는 대상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과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다양한 이제 지역사회 대화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종합적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아무래도 여기 좀 구분이 더 다양하게 되는데요. 앞에 표를 보시면은 상담 사례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기능 강화 지원이라고 해서 뭐 운동 능력이라든가 지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 강화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역량 강화와 권익 옹호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 지원 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그다음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사회 서비스 지원 사업, 그리고 다양한 기획과 홍보 사업들도 같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특성은 아무래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도 제공하지만 종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기관들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어떤 역할로 변화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사회복지기관에 있어서의 운영 지침이 상당히 많이 계속해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내용은 2020년 12월 정도에 경기도 노인복지관협회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코로나19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대응 지침이 내려오고 변화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각각의 복지기관들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이 내려집니다.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 방역 지침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사회복지기관들에서는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가라는 지침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언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나요? 우리가 알게 된 거는 아마 1월 말, 2020년 1월 말 정도부터라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들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런 코로나19의 그런 감염이 되신 분이 노인복지관에 거쳐갔다. 뭐 이런 뉴스들도 종종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0년 2월 초기를 시작으로 해서 아예 복지가 는 휴관을 하는 곳도 많았고 여러 가지 지침들이 내려오면서 그 지침에 따라서 변화된 운영 방향을 하게 됩니다. 대응 지침 자체는 어떤 그 제목이 달렸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제목이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이라는 지침도 있었고요.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이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침이 또 따라 나오기도 했고 각 지자체별로 각각의 또 다른 그 적용해야 되는 것들을 좀 변화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각각 영역에서 지침으로 제공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지침은 왜 나왔을까요? 최대한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그에 따라서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조치사항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 그런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들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 하면 관리 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라.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뭐 인력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출입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의심 환자를 발견할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고 그리고 시설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복지관이냐 장애인복지관이냐 아니면 노인 요양원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 대상자를 격리하거나 복지시설을 폐쇄하는 그런 그 경우가 생겼을 때,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제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 대응 지침도 발간하고 배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이 다 문을 닫거나 폐쇄가 되거나 뭐 코드 격리가 된다고 하면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지침이 마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침에는 이제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 가족 돌봄이라든가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보호자가 격리된 요보호자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긴급 돌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용시설이나 생활시설 격리 대비해서 그 시설 격리나 휴관시의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같은 경우에는 뭐 1판, 2판, 3판, 4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변경되는 내용들이 들어왔고요. 뭐 7판, 8판까지도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는 그때에 맞춰서 이런 대응 지침들이 계속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운영 지침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예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아마 기관에 근무하신 분들은 아, 그래, 이런 게 내려왔었어, 이런 걸 봤었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시 첫 번째를 보시면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보호조치 강화라고 해서 준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0년 2월 16일 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떤 것들을 공통으로 준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그 이용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업무 배제 대상을 확대하고 외부인의 방문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한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설이 휴관 등으로 인해서 이용을 제한하게 될 때에는 긴급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급 돌봄 어떤 종류가 있냐면 아동은 도시락이나 식사 지원, 노인은 안부 전화나 도시락, 식료품 지원, 그다음 장애인은 활동 지원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뭐 필요할 경우에는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가족 돌봄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이런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의 이제 협조 요청 사항으로는 시군구나 시도하고 이런 사회복지시설하고 관계기관의 합동 연락체계를 구축을 해서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에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면, 변화가 생긴다면 이걸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라든가 시도의 그런 관계자들과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대응할 수 있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준형 지침 예시 두 번째 보면은요, 이게 그 노인 여가복지시설 대응 지침이라고 3판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었던 겁니다. 이게 2020년 2월 26일인데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20년 2월 초부터 뭐 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이제 대응을 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벌써 26일이 되면서 벌써 3판의 대응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목차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어떻게 대응하고 조치할 것인가. 그래서 유관기관 협조체계는 어떻게 구성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의심환자 발견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휴관 시에는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각각에 있어서 뭐 국민행동수칙이라든가 감염병 예방 수칙이라든가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 예방 수칙이라든가 뭐 이런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공유가 되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지침들을 가지고 사회복지 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변화해 나갔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